(2부) 돌아왔습니다. 2부는 1차 투표에서 1등을 한, 그러니까 24% 득표율로 1등을 한 에마뉘엘 마크롱, 아까 이제 슈퍼바이저님이 마크롱이라고 하셨는데 마크롱 더 기억이 잘 날 것 같아요. 예, 마크롱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결선 투표 승리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네. 예, 마크롱의 프로필을 보니까 이번 대선의 최연소 후보, 정치 엘리트의 산실인 국립행정학교를 졸업했네요. 네, 국립행정학교. 예, 네. 그러니까 로실드 은행의 임원을 지냈고 올랑드 정권에서 경제, 산업, 디지털 경제 장관까지 했으니까 전형적인 중도파 엘리트 정치인 같아요. 네, 전형적인 엘리트 중도파 정치인입니다. 네. 네네, 전형적인 네. 중도파 엘리트 정치인. 좀 전에 그 국립행정학교 얘기하셨는데 그 ENA인데요. 네. 잠깐 옆길로 좀 세면 네, 마크롱이 이제 국립행정학교 출신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그 대선만 되면 말이죠. 자꾸 그 교육 과정을 바꾼다, 뭐 입시제도를 바꾼다. 네. 좀 긴 안목을 갖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대선 때 네. 되면 꼭 이렇게 인기영합적 슬로건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또 찬희 쌤이 또 입시제도 전문가 아닙니까? 제 전문인데 네. 꼭 양념처럼 끼어드는 게 대학 평준화예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학 체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네, 프랑스가 이 대학이 평준화돼 있거든요.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3대학. 네. 근데 이게 이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다. 평준화가 옳고 그르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프랑스를 예로 들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프랑스는 대학이 평준화돼 있는데 유니버시테트. 네네네. 근데 그 위에 그랑제콜이 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위에 그랑제콜이라는 엘리트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네, 프랑스는 평준화된 대학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 같은 바칼로레아를 합격하면 네, 일반 대학은 지가 집 가까운데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랑제콜은 준비반만 2년을 해야 되고요. 네. 입학 시험 때 더럽게 어려워요. 그리고 한 번 치고 떨어지면요 다시 거기 못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을 모아놓는 곳이 그렇죠. 그랑제콜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예. 국립행정학교도 그랑제골의 하나인가 보죠? 맞습니다. 예. 아 그랑제골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 100개는 좀 안 되고 수십 개가 넘는데 그렇구나. 한 학교당 몇백 명밖에 안 뽑아요. 100명, 200명 이렇게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엘리트만 다 교육시키는 그렇구나. 1년에 이 그랑제콜을 다 합쳐도 6천 명밖에 안 돼요. 6천 명의 엘리트만 그랑제콜을 딱 뽑는 거죠. 네네. 이 마크롱이 나왔다는 국립행정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딱 그 비슷한 건 없는데 위상으로 보자면 사법연수원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니 정당이니 공무원, 고급 공무원들의 엘리트를 배출하는 곳이고요. 네. 아까 그 슈퍼바이저님이 대통령 쭉 얘기했잖아요. 네네. 프랑스 대통령 중에서도 디스카르 데스탱, 네. 자크 시라크, 네. 프랑스와 올랑드 이렇게 네네. 대통령을 3명을 배출했습니다. 아니 대통령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 3명씩이나 배출을 했어요? 네. 그럼 이번이 만약에 마크롱이 되면 네 번째가 되겠네요?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면 5공화국 대통령 절반은 국립행정학교 출신이 바로 되는 그렇습니다. 걸로 예. 볼 수 있네요. 예. 아. 이제 마크롱 얘기로 다시 들어가서 네네. 마카롱이 아닙니다. 마크롱입니다. 네네. 예, 마크롱은 멜랑송처럼 얘도 사회당원이었어요. 예, 그렇구나. 다 사회당원에서 다 지금 사회당이 쪼개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좀 짧았고요. 네. 2009년에 탈당을 했고요. 오랫동안 이제 무소속으로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랑드 정권의 장관도 했고 아까 경제 장관 했다 그랬죠. 네. 작년 4월에 전진이라는 정당을 창당했어요. 아. 전진이 영어로 프랑스어로 앙마르쉐인데요. 네네. 그 앙마르쉐 준말이 EM 아닙니까? 네. 이 사람 이름이 에마누엘 마크롱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이름 이니셜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요? EM 에마누엘 마크롱 오, 전진 오, 앙마르쉐. 사심 가득한 정당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가 대선 나오려고 만든 정당이야. 그렇구나. 국회의원이 빵명입니다. 네. 작년에 만든 정당이니까. 네네. 그리고 기본적인 슬로건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제3의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토니 블레어의 영국 노동당이 이제 기든스 중심으로 해서 만든 슬로건인데 네. 말하자면 이제 좀 때늦은 메아리가 그러네요. 아닌가 하는 싶은데 어쨌건 뭐 범유럽주의, 유럽 통합 찬성이고요. 네. 사회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네. 장관 시절에 경제장관 할 때 친기업적 개혁 입법을 많이 추진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친기업적, 친시장적 인물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파 엘리트 정치의 몰락으로 특정 지어진 이번 프랑스 대선인데 마크롱 같은 전형적인 엘리트 중도파 정치인이 부상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는 안 되고 그렇죠. 이게 또 대통령 당선까지 예상되고 있는 현실은 뭔가 좀 아이러니하고 좀 이상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 슈퍼바이저님? 참 좋은 질문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좌우 정당의 신자유주의적 수렴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위기가 오니까 국내 국외 그러니까 안과 밖 구도 아니면 위아래 구도로 이걸 뒤흔들 계기가 생겼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위기에 빠져 있죠. 좌우 중도 좌파 중도 우파의 정당 체제가. 그런데 어떻게 진화하느냐
이것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카롱 아닙니다. 마크롱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실제 엘리트 전문가주의의 등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프랑스만의 현상이 아니었고 이태리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 관리자 네. 그리고 수렴적인 어떤 엘리트 관리자가 등장해가지고 정당과 무관한 어떤 인기를 가지면서 이기는 내각제인 이태리에서도 가능한데 대통령제인 네. 대통령 선거,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당과 좀 상관없이 뭐 개인기, 스타성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CEO 리더십이죠. 네. 그래서 그거 역시 정당 체제, 그러니까 중도 좌파, 중도 우파의 정당 체제의 와해 현상을 보여주는 인물이 마크롱이다.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밖에 구제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신자유주의적으로 수렴된 좌우파 정치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이런 방식의 어떤 인격화를 통해서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마크롱의 개인적 인기가 굉장히 큰 몫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실제 선거에서 그럼 마크롱이 그럼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좀 운이다. 어부지리 측면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마크롱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필연성이 있어요. 큰 틀에서는. 그런데 뭐 그런 필연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등장하는가 할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어떤 우연이 따르는 건데 네. 그 우연은 한마디로 좀 어부질입니다. 어떤 우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과 자본이 미는 후보가 있죠. 그거는 중도 우파 공화주의자들의 비용이죠. 근데 이 사람이 페넬로페 게이트가 없었다라면은 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컸어요. 그렇죠. 근데 비용 인기가 추락하면서 마크롱으로 다 이제 지지자들이 올마갔다. 사실 아하. 대타의 측면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그 자체의 인기를 가지고 1등을 하기엔 좀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2등을 다투는 정도였고 비용이 2등이라고 처음에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비용이 추락을 하면서 마크롱의 지지도 상승이 일어났고 정확하게 이 시점이 일치합니다. 물론 좌파 멜랑숑이 선풍적 지지를 얻으면서 5년 전과 비교해서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받았지만 중도파 정치를 대체할 만큼 아직 성장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물론 이 사회당 후보 아몽도 사회당 좌파의 후보였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사회당의 우파 다수파가 아몽을 과연 찍었겠느냐? 안 찍었죠. 안 찍었다고 찍었겠죠. 봅니다. 네. 마크롱한테 갔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면 사실 좌파의 표는 멜랑숑과 아몽으로 분산돼 있고 이걸 합치면은 거의 30%가 가량 좌파 표가 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건데요. 네. 그렇지만 어쨌건 아몽은 사회당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고 멜랑숑과 아몽이 뭐 공동 경선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르팽이 유럽 탈퇴 주장하면서 2월 말만 해도 여론조사 1위였잖아요. 그런데 이 브렉시트, 프랑스의 네네. 유럽 탈퇴라는 파국만은 막자는 여론이 형성이 됐고 큰 틀의 여론은 르팽을 막아야 된다였다고 봅니다. 이 경쟁력 있는 후보가 페넬로페 게이트 이후에 마크롱으로 대두됐다. 그래서 참 운이 좋다. 그 운은 막아야 된다는 아주 대다수 여론들 네. 그리고 좌파 정치는 아직 집권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집권 가능할 정도의 바로 그 직전까지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한 이런 아주 진짜 과도기 속에서 마크롱이 등장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은 자기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천운이라고도 하는데 예, 마크롱이 참 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요 마크롱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그 흥미로운 좀 사생활 얘기를 좀 덧붙이면 말이죠. 네. 마크롱이 39세인데요. 아내가 24세 연상이에요. 24살이 더 많다는 거죠. 24살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63세죠 지금. 네. 둘이 만난 게 마크롱이 15살 때 만났는데요. 오. 그때 이 마크롱의 아내인 브리지트가 네. 마크롱 다니던 고등학교의 프랑스 라틴어 선생이었어요.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 관계에서 그러니까 아내가 사귄 거예요? 선생님, 네. 그 남자가 학생. 어쩌 부려. 그래서 이제 마크롱이 17세 때 네. 커플임을 공식 선언했고 네. 이때 브리지트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아. 마크롱 부모가 둘을 떼어놓으려고 마크롱을 파리 학교로 보내는데 원래 학교는 아미행에 있었어요. 네네. 파리로 보내고 막 방해를 했지만 네.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06년에 한참 뒤입니다. 네. 이혼을 하고 2007년에 둘은 결혼을 했고 네. 지금 이제 브리지트가 마크롱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 오. 우리나라에선 정말 상상하기 우리나라는 힘든. 그냥 낭만입니다, 낭만. 예, 우리는 뭐 난리 나죠, 뭐 난리 인터넷에도. 나죠. 예.
근데 개인 사생활이 정치인의 평가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프랑스 사회가 참 부럽기도 해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여기까지 이번 프랑스 대선 5대 후보의 면면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기본적인 정치 성향과 입지는 좀 파악이 됐고 그러니까 후보들이 내건 공약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찬희쌤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이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1차 투표에서 이미 탈락한 네. 5명의 공약을 뭐 샅샅이 보는 건 좀 불필요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프랑스와 유럽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유럽의 또 축소판이기도 하니까요. 네. 가장 핵심적으로 충돌하는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 네. 이제 사회 공약을 살펴보면 좌에서 우쪽으로 설명할게요. 네. 먼저 이제 은퇴 연령 얘기인데요. 네. 멜랑숑은 은퇴 연령을 현재 62세입니다. 이거를 60세로 줄이자 네. 이런 거고요. 마크롱은 현재 62세를 유지하자. 네. 피용은 네. 우파죠. 네. 62세 65세로 늘리자. 어허. 아하. 그다음에 르펜은 은퇴 연령을 62세 60세로 다시 낮추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좌에서 우로 딱딱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좌파는 연금을 좀 빨리 받게 하자. 네, 2년 빨리 은퇴하니까 예. 연금도 빨리 받겠죠. 우파는 좀 늦게 받게 하자. 일도 더 해라 늙어서. 일을 더 해라. 구구 포퓰리즘 일을 줄이자. 네. 예, 옛날에 박근혜 공약은 좌우파 모든 정책을 망라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더 이상 사기치는 정치가 없고 이렇게 자기 본색을 그대로 선명성 있게 정책으로 좀 경쟁하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좋죠. 딱 네네. 이해하기 쉽고. 네. 두 번째 좀 비교를 해보면요. 네. 지금 현행 프랑스가 주당 노동 시간이 35시간 노동제입니다. 아, 35시간이요? 네, 요거를 보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멜랑숑은 네. 32시간 노동제로 논의를 시작하자. 더 줄이자. 네, 네, 32시간은 딱 하자 이렇게는 안 했고 32시간으로 줄이려는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자. 네. 이고요. 아몽은 35시간을 유지하자. 마크롱은 35시간 노동제를 좀 완화하자. 좀 더하게 하자. 좀 더할 수도 있게 하자. 이런 얘기고요. 아, 좀 더 우측으로 간 피용은 네. 35시간 노동제를 폐지하자. 아예 폐지하자고요? 네. 그다음에 르펜은 35시간제를 유지하되 신축성을 허용하자. 좀 늘릴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35시간제가 네. 네네. 프랑스 정치에서 이 좌우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한 얘기죠. 그렇구나. 이게 조스팽 정권 때 네네. 그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조스팽이 총리였거든요. 총리였죠. 네네. 그 오브리간 노동부 장관이었는데 그거 35시간제를 했고 네네. 그 사르코지가 대통령이 되면서 내각도 우파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르코지 정부 때 폐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랑드 때 다시 35시간제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 35시간제는 프랑스 사회당과 굉장히 일치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마크롱 대통령 되면은 아무래도 노동자 입장에서 좀 안 좋겠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시장 기업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조차도 근무 시간조차도 이게 정당 색깔을 딱 구분하기가 좋아요. 아 좋습니다. 예. 네네. 우리는 막 헛소리하고 막 그냥 나 안 지키고 그만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매장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말이죠. 이제 네. 그 사회 노동 전체에 대한 정책을 한번 보면 말이죠. 네. 멜랑숑은 최저임금제, 공무원 임금을 인상해야겠다. 네. 최저임금도 인상하고 공무원 임금도 인상하자 이런 얘기고요. 아몽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본소득. 예,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 학생부터 시작해서 결국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하자. 네. 또 로봇세를 부과하자. 오, 예, 이런 게 이제 아몽의 주장이고요. 선진적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중도파인 마크롱은 네. 법인세를 좀 줄이자. 기업이 내는 준조세도 좀 줄이자. 역시 친기업. 예, 기업적인 어떤 네네. 성향을 보여주고 있죠. 피용은 법인세를 인하하자. 여기 르펜은 네. 이제 아까 안팎을 얘기했죠. 네.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네. 10%를 더 과세하겠다. 그죠? 이게 이해하기 딱딱 좋습니다. 그러네요. 노동자 편이냐, 기업 편이냐, 네네. 아니면 국내 노동자 편이냐 이게 딱딱 구별이 됩니다. 그 르펜 보니까 안가박이 확실한데 네네. 예. 유럽연합과 이민자에 대한 정책도 좀 크게 차이가 나겠죠. 슈퍼바이저니 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일단 왼쪽부터 보죠. 멜랑숑은 유럽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EU 조약을 재협상해야 되고 네. 만약 재협상이 실패하면 EU도 탈퇴하는 걸 생각해 보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근데 그 오른쪽으로 한번 봅시다. 르팽을 보면요. 맨 오른쪽. 네, 르팽 극우파를 보면은 EU 조약 재협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생겐 조약입니다. 쉥겐 조약. 네. 네. 아. 쉥겐 조약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생겐 조약이 뭐예요? 국경 개방과 관련된 거죠. 네. 그리고 생겐 조약 탈퇴, 유로 탈퇴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멜랑숑하고 비교해 보면 멜랑숑은 EU 조약을 재협상해야 된다. 협상이 안 되면 탈퇴하겠다는 조건부 탈퇴론인데 네. 르팽은 그냥 탈퇴. 나가겠다. 음. 6개월 내로 EU 탈퇴 여부 국민투표 붙이겠다. 네. 그러니까 반 유로존 입장에서는 르팽이 더 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멜랑숑이 그러면 르팽보다는 약하지만 선동적이지는 않은 거니까요. 그러나 과연 약한 건가? 그건 아닙니다. 아몽하고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몽은 사회 보호를 강화하겠고 유로존 의회를 창설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로존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의회 주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집행위원회, 네. 브뤼셀에 있는 집행위원회는 관료들이 다 관료들이 하죠. 다 알아서 합니다. 아. 그러니까 유로존 의회를 찬설하겠다라는 거고 유럽 연합 의회는 있지만 유로존 의회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유로존을 신자유주의 동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유로존의 사회 보호는 약합니다. 이 뭐 그래가지고 사실 리스본 협약부터 쭉 이제 사회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사회민주당 계열의 좌파의 입장입니다. 사회 보호를 강화해서 네. 사회적 유럽을 만들어서 유럽에 남자라는 거고. 네. 마크롱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마크롱은 뭐 전직 사회당 당원이지만 마크롱 입장은 어떤 건지 좀 보시면은 이 사람의 정책 입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생겐 조약을 유지하되 EU 국경성 통제 강화한다는 거예요. 생겐 조약은 그냥 놔둔다. 이거 폐지하자는 게 르팽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유지하지만 어쨌든 국경 통제는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중도죠. 예, 그러네요. 사회 조항을 강화하겠다는 얘기 없습니다. 음. 없고 대신에 유로존의 예산 그리고 의회 안전위를 설치해갖고 상당히 이 유로존의 관료 지배에 대해서는 통제를 좀 하겠다 이 정도입니다. 그 마크롱이나 아몽은 유로존 의회를 창설하겠다 이런 거는 일치하네요. 그것만 일치하죠. 그것만. 네. 네. 그런데 이제 핵심이 다르죠. 의회를 아. 창설하는데 사회적 유럽을 방향으로 보느냐 아니면 관료 지배에 대한 통제 정도를 방향으로 보느냐 이게 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아, 방향의 차이가 있네요. 비용을 보면요. 네. 이 사람은 유럽 탈퇴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파니까.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민자가 들어오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생겐 조약을 개정하겠다.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 네. 그리고 전통적인 이 드골주의자들 이래로의 어떤 전통적인 프랑스 우파의 공약이 있죠. EU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사실 프랑스는 오래된 그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나토와 달리 유럽 방위군을 창설해서 프랑스가 주도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EU 방위 협력 강화라는 걸로 새로 그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로존 정상회담을 정기화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국가 대 국가 채널에서 의회는 없는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저는 유럽 연합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극우는 회의적인 정도가 아니라 나가자예요. 나가자. 아, 중도 좌파는 어쨌건 유럽 연합을 사회적으로 강화하자라는 거고 네. 마크롱을 포함한 중도 우파는 사회적 유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우파 피용은 유럽 연합을 강화하고 국경성 통제하고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민에 대한 정책을 좀 구체적으로 비교해 봐 주시면은 어때요? 이민에 대한 정책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큰 기조가 이렇게 다르니까 이민 정책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멜랑숑은 불법 노동자를 합법화하겠다, 새 이민청을 설치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주거를 제공하는 등 이주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잘 대해주겠다라는 분명하네요. 온 사람들 잘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좌우가 분명합니다. 이래는. 네, 아몽은 네. 뭐 그런 것까지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네, 네. 망명 신청은 신속히 처리해주겠다. 표현이 너무 재밌다. 신속 처리. 난민에게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하는 등 네. 편의를 봐주겠다는 겁니다. 휴머니즘이죠. 네, 사회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정책은 없어요. 근데 멜랑숑은 들어온 사람한테 주거를 제공하는 등 이게 사회 보호까지 해주겠다라는 건데 네. 아몽은 어쨌건 들어오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다 정도입니다. 아, 마크롱 어떤가 볼까요? 네. 망명 신청 6개월 이내 처리하겠다라는 거야 뭐 이제 아몽과 비슷하죠. 근데 속을 뜯어 보면은 프랑스어를 잘해야 신청하도록 하겠다라고 일종의 통합 정책으로 언어적인 어떤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 가고 싶으면 중동 난민들 좀 덜 오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어 프랑스어 공부해야 되네. 북아프리카 프랑스 식민지 구역은 프랑스어를 잘하겠지만 네네. 중동 쪽은 못하니까요. 오지 마라 이거네요. 네. 그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은 뭐 연간 이민 할당제 이민 수를요. 네, 할당제 하겠다. 어쨌건 뭐 난민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정확하게 이제 할당으로 처리하겠다. 네. 너무 많아지니까 곤란한 거 아니냐. 통제하겠다는 거네요. 수를. 예. 르팽이 더 한술 더 나가 있습니다. 네. 난민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연간 합법적 이민을 1만 명으로 제한한다. 합법 이민도 제한한다. 아,
그러니까 난민 포함 이민. 난민 빼고 네, 난민 빼고 이민을 합법적인 이민도. 네, 합법적인 이민. 그러니까 네. 사실상 국경을 폐쇄하겠다라는 거예요. 난민은 못 들어오게 하고 아니, 합법 이민도 1만 명으로 하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요? 네. 되게 폐쇄적이다. 왜냐면 생계적에 탈 테니까 난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아니 자는 이주자에게도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중도파는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아 이민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우파와 구구파는 이민 자체를 억제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아주 정리가 잘 돼서 정리가 좋네요. 짝짝 됩니다. 네, 예. 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환경 정책인데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환경 정책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멜랑숑과 아몽은 환경 정책은 거의 비슷하고, 네, 아몽이 아무래도 독색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비슷합니다. 예. 아몽은 사회당 내에서 유명한 또 정록 좌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녹색당의 공식 지지도 좀 받기도 했고요. 네. 예. 자 그러면 환경 정책을 한번 비교해 보면 멜랑숑은 핵 발전소,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 그리고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 2050년. 예. 네. 근데 이제 아몬 같은 경우에는 핵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 비슷할 겁니다. 아마. 비슷하네요. 여기까지는. 네.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똑같네요, 하겠다. 그것도. 요거까지는 똑같고. 네. 그리고 2025년 이후 디젤차를 금지하겠다. 요 항목이 좀 새로 들어가 있고요.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핵 발전의 점진적 축소. 벌써 점진적. 점진적이라는 단어가 약간 나왔어요. 살살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공해 차량 구매자에게 1,000프랑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환경과학이 있긴 있는데 확실히 네네. 약하죠 좀. 예, 약간 이제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하면서 이제 피용으로 넘어가 보면 핵 발전소를 확대하겠다. 아하. 예, 여기서부터 이제 음,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 그건 폐쇄한다. 예, 요건 폐쇄하겠다. 셰일가스 연구를 재개하겠다. 예. 그리고 다시 또 르펜으로 넘어가 보면 핵 발전소를 추진하겠다. 피용은 확대하겠다. 르펜은 추진하겠다. 비슷한 거죠. 예, 예, 네. 예. 그리고 화석 연료 소비는 감축하겠다. 네. 그리고 셰일가스 채굴 금지를 유지하겠다. 이러네요. 셰일가스가 참 논란이 많은 거죠. 근데 아. 채굴 과정에서 환경 피해도 많이 있다 그러고 네네네. 그런 얘기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갈수록 환경 공약이 좀 약해지고 네네. 우파랑 구구파는 아주 노골적이네요. 이게 말이죠. 핵발전소가 우리가 쉽게 보면 네. 다들 줄이거나 축소한다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는 네네. 대통령 후보들이 다 그러고 있죠. 네. 근데 프랑스는 지금 좌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그게 굉장히 프랑스에서 핵발전소 문제가 이제 복잡한 문제예요. 비교해 보면 네. 독일은 말이죠. 네. 현재 전기의 17.7%가 핵발전소에서 나와요. 프랑스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네요. 근데 프랑스는 핵발전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58개거든요. 많다. 네, 그리고 전기의 75%가 핵발전소에서 나와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50%로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네.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더 문제가 있는데요. 프랑스는 세계 최대 전기 수출국이에요. 네. 원자력 발전소가 나중에 후가는 크지만 당장의 생산 단가는 싸잖아요. 그렇죠. 이게 싸게 해갖고 전기를 막 수출하거든요. 네. 이 원동력이 핵발전소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뿐이 아니라 또 이 발전소, 연료 등 핵기술 수출도 세계 최고예요. 핵기술도 수출하고 프랑스 전기도 실망이에요. 수출하고. 예. 실망이야. 그러다 보니까 핵과 네. 관련된 거대한 이익 집단이 존재하거든요. 관료도 네. 있죠. 관련 업계 있죠. 네. 더 나아가면 이거의 수혜자인 국민 전체도 사실 관련돼 있단 말입니다. 예, 경제적으로. 예. 그래서 어떤 견해보다도 좌파 우파의 견해가 폐쇄냐 확대냐 이걸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특징적인 게 없겠네요. 이게 네. 마크롱이요. 네. 네, 네. 노동 정책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본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네. 멜랑숑이나 아몬 같은 좌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네. 어쨌건 이 핵 문제에서는 탈핵이라는 게 음. 다른 우파 후보 둘하고 좀 차이가 좀 있다는 차이가 게 있죠. 예. 네, 네. 탈핵 쪽에 그러네요. 가깝다는 게 좀 예. 특징적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쨌건 점- 축소하자가 됐으니까. 예, 점진적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축소를 또 하겠다고 저공해 하니까. 차량의 지원금도 주고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든지 이민 정책은 그물거면은 네. 멜랑숑 아몽만 한쪽이고 그렇죠. 마크롱은 이쪽이거든요. 우측이죠. 네, 네, 네. 오른쪽에 속하는데 핵에 있어서는 그래도 탈핵에 속한다는 게 마크롱까지 좀 그물 눈에 이쪽으로 보입니다. 좌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어도 중도자도 되겠네요.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그래서 얘가 중도예요. 그러네요. 잔지운지 헷갈려요. 예. 자, 그럼 여기까지 음. 주요 5 후보 공약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정말 선명한 정책 대결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선진 정치입니다. 좀 예. 재밌기도 해요. 예, 예. 선명하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5 후보만 살펴봐서 조금 그런데 우리 이제 11명이 출마를 했잖아요. 맞아요. 프랑스는 또 군소 후보라고 하면 또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예. 예. 예, 저도 이제 군소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 예, 지금은 군소 후보지만 미래에는 주요 후보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럼요. 예. 예, 슈퍼바이저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걸 다 돌아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 이게 후보 너무 과정 귀찮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돌아보면 안 되나요? 어쨌건 이제 네. 암홍이 6.4%참 적게 나왔습니다. 네. 사회당인데 6.4%가 뭡니까? 역사상 최저일 겁니다. 거의 멜랑숑의 3분의 1, 네. 3분의 1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5등을 했어요. 네. 근데 암홍에 가깝게 받은 4.7%나 받은 6등이 있습니다. 어허. 니콜라 듀퐁 에낭. 니콜라 듀퐁 에냥? 네. 발음 어렵습니다. 예. 뭐 진정한 드골주의자라고 자처하면서 일어나라 공화국당을 이끈 우파 정치. 일어나라 공화국. 뭐 그랑제골 국립행정학과 마크롱에 나온 데죠. 국립행정학교. 출신이고요. 네. 뭐 비용보다 좀 더 오른쪽 르펜과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프렉시트 유로존 네. 나가자 르펜과 유사한 정책을 주장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결선 투표에 르펜을 지지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아하. 12년에도 출마를 했죠. 그때는 1.79였는데 이번엔 네. 4.7이나 얻었습니다. 많이 얻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파나 구구파가 그동안 좀 강해졌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뭐 돼요? 극우가 강해진 거죠. 그렇죠. 뭐 이 4.7%는 사실 이 니콜라 디퐁 에낭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르팽한테 얹혀졌을 표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4.7이 암호하고 거의 비슷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지금 차이가 거의 사회당하고 없는- 비슷하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에낭이 르펜 지지를 선언하자 르팽은 자기가 당선되면 에낭을 총리로 임명하겠다 선언했습니다. 탁 맞아 떨어지네요. 최소한 4.7%는 다 흡수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 다음 후보는 사실 한참 떨어집니다. 1% 남짓 1.09%한 후보인데요. 네. 파리 후보 필립 푸투. 필리프트. 입니다. 네. 포드 자동차 공장 노동자고 뭐 노조 활동가였고요. 네. 그 유명한 반자본주의 신당 새로운 반자본주의당 후보입니다. 그렇구나. 옛날에 혁명적 공산주의 동맹이라는 트로츠키스트 정당이 있었는데 네. 이 당이 대중정당 하자 그러면서 해산하고 2009년에 새로 창당한 게 새로운 반자본주의당. 한국에는 반자본주의 신당이라고 많이 번역하던데요. 네네. 보이죠. 푸투가 11명의 TV 토론회에서도 혼자서 그 유일하게 티셔츠 차림으로 나왔고 노동자다 그리고- 이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후보들 다 모여서 기념 촬영하잖아요. 네. 이 촬영도 거부했습니다. 맞아요. 없더라고요. 네, 자기는 아니다. 네. 2012년 선거에 1.15% 얻었으니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뭐 사실 뭐 멜랑숑이 없었다 그러면 더 얻었을 수도 있다. 네. 네. 근데 멜랑숑 선풍으로 어쨌건 피해를 좀 본 거 아닌가 싶고요. 운이 없네요. 뭐 더 얻어야 뭐 사실 이 진영의 2, 후보가 3%죠. 뭐. 제일 많이 얻었을 때가 네. 6% 7%까지 됩니다. 그래도 군소정당이 옛날이지만. 1%는 엄청난 거랍니다. 노선은 노동자의 해방은 네, 투표보다 노동자 투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고전적인 좌파 입장이고요. 네.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주의, 민주주의적 전망을 건설해 간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비슷한 극자 후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어쨌건 프랑스의 트로츠키주의 계열에서 항상 2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나탈리 아르토고요. 노동자 투쟁당 후보입니다. 네. 노동자 투쟁당은 193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트로츠키 정당이고요. 56년부터 지금까지 이 이름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자본주의 신당에 결합하는 걸 거부한 거죠. 나탈리 아르토는 고등학교 경제교사 출신인데요. 트로츠키주의자이고요. 이번에 여성 후보 2명인데 하나는 뭐 아시다시피 르팽 후보 극우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아르토 후보 극좌입니다. 공교롭네요. 네, 그러네요. 이번 선거에 아르토가 0.64% 11명 중 10위를 차지했습니다. 2012년에 0.56% 10명 중 9위를 차지하고 하여튼 꼴찌는 안 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슈퍼바이저님 감사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자, 이제 슬슬 우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예, 먼저 우리 좀 결선 투표 예상을 좀 해볼까요? 찬희 쌤, 우리 쭉 흐름을 보니까 마크롱이 되겠죠? 이게 그 뭐 프랑스 결선 투표는 이게 재밌는 게 네. 1차 투표가 끝나면 이제 결선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 지지자들에게 네.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이제 호소해요. 네네. 물론 뭐 안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이 먹혀요. 예, 그래서 나는 그렇구나. 누굴 지지한다. 그러면 좋아, 우리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지지하기로 했으니까 난 얘를 찍어야지 이렇게 합니다. 중도우파 피용하고 중도좌파 아몽은 지지자들에게 당연히 마크롱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멜랑숑은 어땠을까요?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멜랑숑이 볼 때는 네. 마크롱은 친자본이고요. 그렇겠죠. 르팽은 극우인데
그렇죠. 멜랑송으로는 둘 다 지지할 수 없는 거죠. 음. 뭐 그거는 당연히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마크롱의 경우에는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좌우 대결을 위아래 대결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네네. 기득권 엘리트 정치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네. 정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멜랑송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고요. 네. 산술적으로 보면 마크롱과 피용과 아몽이 1차 투표에서 얻은 표를 다 더해보니까 네. 50.4%예요. 절반이 넘네. 예, 그 외에도 부동표가 또 마크롱으로 넘어간다면 마크롱이 당선될 거라고 보고요.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60대 40으로 네. 마크롱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4.7% 얻은 예냥이 르펜 지지 선언했고요. 네. 게다가 이제 19.6%를 얻은 멜랑숑이 네. 마크롱 지지를 여러 번 요구받았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네. 르펜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아니 또 한편으로는 네. 멜랑숑이 지지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음. 멜랑숑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또 마크롱한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투표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네, 아예. 그렇구나. 네. 네네. 멜랑숑은 이제 르펜하고 방향과 해법은 전혀 다른데 네. 반신자유주의, 반이유 정서는 비슷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표를 찍는 기층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정서가 비슷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일부 지지층은 결선 투표에서 르펜을 찍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요. 네. 예상할 수 있는 이런 통계치가 있는데요. 출구 조사를 한 거 보니까 네. 멜랑숑 찍은 사람을 한번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네. 23%가 무당파고요. 심지어 이 사람도 이상한데요. 2%는 국민전선 당원이었어. 그래요? 국민전선 당원이 왜 르펜을 안 찍고 멜랑숑을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네. 예, 어쨌건 멜랑숑과 르팽이 올라가게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자신의 정치 성향이 very left wing이다. 매우 좌익이다라고 표현한 사람 중 72%가 멜랑숑을 찍었는데 그랬겠죠. 예. 9%는 르팽을 찍었어. 그래요? 9%나? 겹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레프트도 라이트도 난 아니에요 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 16%가 멜랑숑을 찍었고요. 네. 37%가 르팽을 찍었어요. 아. 또 가구 월소득 1,250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입니다. 네네. 이하의 유권자가 25%가 멜랑숑을 찍었고 네. 32%가 르팽을 찍었어요. 어. 그러니까 결국 멜랑숑을 찍은 사람 대다수가 르팽에게 넘어가는 건 절대 아닌데 네네. 지금까지 통계로 볼 때는 일부 표는 분명히 르팽에게 넘어갈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예냥표 더하죠. 멜랑숑의 일부 표 넘어가면 네. 그 왜 2002년도에 아버지가 1%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네네. 근데 그거보다는 확실히 2차 투표 때 더 많이 얻지 않을까. 그래서 예상도 지금 40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마크롱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럼 마크롱 정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달라지겠습니까? 정말 회의주의자이시다. 올랑드가 가지고 있는 올랑 정권의 문제점 그대로 다 나타날 것이다. 근데 좀 더 네. 해법을 오른쪽에서 도모를 할 텐데 네. 올랑드보다 훨씬 오른쪽에서 어쨌건 새로운 문제들이 더 불거질 거고 신자유주의 위기라는 지금 현재 유로존 위기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와중에 어떤 국민전선과 멜랑숑으로 대표되는 좌파 대중운동 흐름이 각각 더 강화되는 게 될 거다. 어떤 사회당의 그 해체 이게 이제 더 분명해지는 게 될 거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멜랑숑은 의외에 한석이 없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멜랑숑이 아니라 마크롱. 멜랑숑이 되기로 했나 보네. 마크롱식의 네. 이 통합적인 어떤 뭐 통합 정부를 할 건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음. 제3의 길이라고 표방한 이 마크롱 네. 이거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콘텐츠가 비슷하다는 건 있죠.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추진 세력인데 네. 사실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은 노동당이 신자유주의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거대 정치 세력이 추진한 겁니다. 네네. 근데 이와 달리 마크롱은 개인이 한 거예요. 음. 개인이 한 거고 개인 대통령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태리 정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기는 정치 세력 하나도 갖고 있지 않죠. 근데 이 마크롱은 부분을 좀 더 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마크롱은 나이도 어린데 제3의 길 이런 얘기 하니까 되게 올드해 보여요. 그렇죠. 90년대에 한 거죠. 네, 제3의 네. 길을 영국에서 할 때는 그 사람들 다 젊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제3의 네. 길을 다시 들으니까 참. 그러네요. 슈퍼바이저님이 지금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회당의 네. 해체 이게 네. 참 문제인데 이걸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2017년 프랑스 대선의 주인공은 저는 르팽이 아니고 집권 여당 사회당인 것 같아요. 사회당이 이렇게 깨졌다.
이게 2017년 대선의 네. 어떤 상징이라고 보는데요. 네, 네. 1위인 마크롱이 사회당 출신 아닙니까? 네. 4위 멜랑숑도 사회당 출신이죠. 네. 5위 아몽은 사회당이죠. 네. 뭐 하는 꼴이야 이게 지금? 그러네요. 네, 실제로 아몽은 그래서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 좌파당을 한데 엮는 좌파 연대를 2번이나 호소했어요 이번에 1차 투표 전에. 아. 당연히 멜랑숑이 거부했죠. 미쳤어요 아몽하고 같이 하게. 3배가 나와요. 지지율이 훨씬 높은데. 근데 사회당은 훨씬 높은 게 아니라 3배였다. 세 배. 3배. 그러니까 사회당을 중심으로 대단결한다는 이 좌파 연대에 네. 완전히 물 건너간 거예요. 이건 옛날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사회당은 이번 대선 속에서 대선 과정 속에서 계속 또 해체됐어요. 그러니까 사회당 우파와 중도파가 사실 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류잖아요. 네. 근데 당 후보는 좌파가 됐잖아요. 아몽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당의 후보인 아몽이 그래도 얘기하면 그 좀 들어주는 척을 하거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네. 당 지도부가 아몽의 좌파 연대를 격렬하게 비난했거든요. 어. 멜랑숑은 말이야 유럽을 깨려는 사람인데 미쳤냐 네. 그런 사람 지지하냐. 더 나아가서 아까 그 왜 사회당 경선에서 네. 그 마누엘 벨스가 결선 투표에서 졌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마누엘 벨스가 1차 투표하기 전에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마크롱 네. 지지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당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이 당 경선에 아몽이 되니까 네. 당 경선에서 이긴 아몽 당의 공식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당을 예전에 탈당했던 네. 마크롱을 지지한 거 아니에요. 참 진짜 사분오열 맞네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예. 와. 후보를 뽑아놓고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황당하다, 황당해. 이거 뭔가요, 이건? 당명만 같을 뿐 이미 네. 딴살림이란 얘기죠. 그렇구나. 예. 네. 거기다 좀 전에 슈퍼바이저님 말했지만 마크롱은 대선용 정당이잖아요. 자기 이름하고 이니셜과 이렇게 맞는 정당이라 네네.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럼 마크롱이 이제 국정을 운영하려면 국정은 의회가 운영하거든요. 아까 의원 집정부터 그러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의원들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럼 결국 지금으로 볼 때 사회당하고 공화주의자들 엮는 대연정을 하지 않을까. 중도우 중도자 중간에 있으니까 좌도 우도 엮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서 정치권의 대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사회당 주류와 마크롱이 엮는 새로운 좀 더 기존의 사회당보다 더 오른쪽으로 간 네, 그런 네. 정당이 생기고 좌파들 또 그다음에 주류로부터 버림받았던 아몽이 또 어떤 식의 행보를 벌일지 네, 이런 네. 걸 통해서 사회당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해체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이런 면에서 사회당의 앞으로의 행보와 네, 또 네. 마크롱 정권의 어떤 그 이합 집산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좀 잘 살펴보면 예,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그 되게 이번 대선이 되게 역사적인 역사의 역사적 한 획을 대선이에요. 긋는 네, 네. 예, 그런 뭐 축제 같은 음흠. 예,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대선 1차 투표를 끝내고 곧 결선 투표를 할 예정인 프랑스 대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네네. 예, 프랑스 결선 투표가 있고 이틀 후에 치러지는 우리의 대선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국의 대선은 어떻게 될까요? 또 네네. 그게 또 우리 이번 대선 어떤 의미일지 또 무엇을 경계해야 될지 대통령은 뽑히겠죠. 곰새만이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예. 곰새말이 노래 불러드리려고 준비해왔으나 아, 예, 나 진짜. 이게 프랑스 대선 얘기하다가 또 여러분 또 식사 중에 쓰레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이번 대선에? 아우, 쓰레기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흥분했다. 어제 옥천을 새누리당 떨거지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옥천을 갔다 왔는데요. 네. 옥천이 누구의 생가입니까? 유경수죠. 유경수 여사 네. 생가가 있는 동네잖아요. 음. 그 조원진 대선 후보가 온 거예요. 아하. 옥천에 아. 친히 네. 오셨는데 옥천에서는 대통령 되실 것 같더라고. 아하.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장날이었는데 그 곰새말이 노래 뭐 나오고 난리가 아유. 났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프랑스 대선을 살펴보긴 했지만 지금 이제 5월 9일로 다가오는 우리의 대선에도 예,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또 뭘 경계해야 될지 또 여러분들의 머리로 가슴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것으로 54회 이렇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